네, 안녕하세요. 6주차 비전통 자원의 등장 제2교시 비전통 자원 개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통 자원 개발 기술은 어떻게 하면 비전통 자원을 생산하는지 생산 기술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통 자원은 말씀드린 대로 저투수율층 그리고 고점성 유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 유동 방정식과 관련돼서 점성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투과도를 높이는 두 가지의 기술, 수압 파쇄와 열 주입 공법을 이용해서 비전통 자원을 개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전통 자원의 개발의 특징은 전통 자원과 비교를 했을 때 전통 자원은 투수율도 높고 점성도는 낮기 때문에 시추하는 거를 듬성듬성해도 유체가 멀리 있는 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예를 들면 이렇게 넓은 지역에 시추공 하나만 해도 점성도가 낮은 경우에는 멀리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비전통 자원은 깨지 않거나 열이 가해지지 않으면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시추공의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우리는 드레니지, 해수가 되는 구역이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결국 비전통 자원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축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생산을 처리하면 집어넣은 물이 나오고 스팀이 또 컨덴스가 돼서 나오니까 얘를 분리하는 대형 생산 설비가 있을 수 있죠.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안 좋은 얘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주변 산업한테는 엄청 좋은 얘기예요. 이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파이프를 팔거나 펌프를 팔거나 시추를 촘촘하게 하니까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석유 사업 자체가 주변 산업의 파급이 큰데 그 중에서도 비전통을 하게 되면은 주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 시추공이 몇 개 안 돼요. 전통 자원을 개발할 때는. 근데 비전통 자원을 할 때는 셰일가스는 1600m의 길이의 시추공을 200에서 400m 간격으로 촘촘하게 엄청나게 많이 시추를 해요. 오일샌드는 얘보다 더합니다. 800m 길이를 100m마다 시추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의 시추공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시추공은 뭐로 하죠? 파이프로 하죠. 그러니까 강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을 분석하면 어떻게 보면 어느 산업이 각광을 받을지 미리 추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특히 오일샌드. 지금 다음에 우리가 셰일가스는 조금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비전통 자원 개발 기술에서는 주로 그 오일샌드와 일부 셰일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일샌드는 오일하고 샌드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근데 샌드스톤이라는 사암미라는 말을 안 쓴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흙으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덩어리로 돼 있는데 이 덩어리를 모래를 짓게 한 게 비추맨이라고 하는 오일이에요. 품질이 낮은. 그래서 오일샌드에 들어있는 기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비추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일샌드는 언컨솔리데이션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언컨솔리데이티드. 고결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정으로 묶여있지가 고체로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래, 비추맨, 점토, 물로 돼 있는데 오일 샌드에서 오일을 생산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모래가 뭉쳐있질 않아요. 왜? 그 뭉쳐있는 거는 끈적끈적한 비추맨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의 고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겁죠? 그렇죠? 점성도가 높죠? API는 물보다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성도는 100만 cm 포이즈예요. 거의 고차입니다. 유동성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소스락에서 만들어진 오일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안에 생분해 현상이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이 단어를 잘 보면 바이오라는 말 붙어 있죠. 디그레이드. 그레이드가 품위죠. 품위가 나빠졌다는 소리예요. 저품질화 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바이오로지컬 액티비티에 의해서. 그럼 바이오로지컬 액티비티는 뭐예요? 박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땅속에서 어디에 살까요? 물에 살아요. 그래서 가벼운 석유들이 물층을 만나면 잘못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벼운 탄화수소를 뺏기고 점점 생분에 의해서 무거운 중진류로 변할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자, 오일샌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색깔들이 모래예요. 모래 알갱이를 과장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가 뭐로 접혀져 있느냐? 막으로 접혀져 있죠. 이게 수막이에요. 물로 서피스트가 갇혀 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친수성. 그렇죠? 친수성이기 때문에 뭐로 분해를 하면 쉽겠어요. 물로 끓이면 요 안에 있는 비추맨이 오일이 쉽게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오일샌드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해낼 수가 있다. 여기 보면 이응입니다. 오일의 추출이 용이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과학적인 것 같지만 그냥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일이 소스락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깊이에 따라서 더 깊은 곳에서 성숙이 닳으면 가스, 적당히 성숙이 되면 오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오일들이 가벼운 데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천부로. 뭐에 의해서? 부력의 영향을 받아서. 부력에 의해서 오일이 이동을 하다가 물을 만나게 되면 점성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비오일이나 오일샌드는 대부분 어디에 매장이 되어 있느냐면 천부에 매장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개발하기가 용이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근원암에서 생성되는 오일이 저류암을 따라 상부로 이동을 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과 접촉을 하면 탄화수소가 복잡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벼운 탄화수소가 그 오일에서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고점성 오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제 설명드린 대로 깊이에 따라 뭐 오일이나 가스의 숙성 기간이 다른 거고 이동 중에 이제 지층수를 만나면 지층수 안에 뭐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사는 거죠. 이 박테리아가 가벼운 탄화수소를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거운 탄화수소만 남아서 고점성의 오일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일샌드 같은 경우에는 노천채굴처럼 아주 지표에 드러나 있는 거는 이런 트럭 같은 걸 이용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노천채굴을 하나 아니면 땅속에다가 스팀을 집어넣어서 하는 지하해수법을 가지고 추출을 해서 분리를 해냅니다. 분리해 놓은 거를 노천채굴법에서 나온 거는 업그레이드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얘가 중진류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경진류가 박테리아에 의해서 중진류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시 이 중진류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경진류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벼운 탄화수소가 나왔으니까 주로 수소가 빠져나왔죠. 근데 여기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경진류 만들려면 수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업그레이딩, 개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품질 업그레이드. 그래서 나온 원유를 우리가 신세틱 크루드 오일이니까 얘는 경진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합성 원유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일반 정유 공장에 보내면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캐나다에 있는 지하해수법을 쓰는 거는 세그디라는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은 두 개의 시추정을 해서 한쪽에는 스팀을 집어넣고 한쪽에서는 오일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점성도가 수만 센티포이즈 되기 때문에 딜루언트라는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를 갖다가 혼합을 해요. 탄화수소를 혼합을 하는데 딜루언트가 들어가 있는 비추맨이기 때문에 이름을 딜비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에서 50%를 섞이니까 많이 섞는 거죠. 그걸 통해 파이프라인을 이동해서 어디로 가느냐? 중진류 정제 설비로 가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일반 정제 설비로 가면 되지만 이렇게 지하해수법으로 생산하는 어디로 가느냐? 중진류 정제 설비로 가는데 캐나다에는 이게 많지가 않고 어디에 있느냐? 미국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나다는 비싸게 이렇게 생산을 해서 많은 양을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노천채굴은 어떻게 해요? 표토층을 제거하고 노일을 하는데 여기에는 큰 주걱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셔블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100톤이에요. 근데 이 트럭은 2.5
2.5층 정도 되는 높은 높이에 있는데 얘가 400톤짜리예요. 그럼 여기 국자로 네 국자를 떠서 트럭에다가 싣고 이 트럭이 가면 받기만 해도 엄청나니까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200배럴을 원유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톤에서 200배럴이니까 결국 2톤의 오일 샌드를 가지고 이런 큰 프레셔 베셀에 놓고 뜨거운 물에다가 핫 세퍼레이션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1배럴의 원유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 200분의 400이니까 결국 1을 하려면 1배럴을 얻으려면 2톤의 오일 샌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부유선광으로 이런 세퍼레이션을 손쉽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추맨을 개질을 하는데 개질을 하는 방법은 품질을 높여서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볍게 만들려면 탄소를 떼어내고 수소를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탄소를 뽑아내는 게 탄소의 성분이 코크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킹, 수소를 붙이는 걸 하이드로 크래킹. 왜 그러냐면 수소를 붙이려면 분자 구조를 깨야 되죠. 그게 크래킹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를 넣고 크래킹을 한다. 그래서 하이드로 크래킹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비추맨 개질하는 걸 보면 우리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됐죠? 생분해 작용으로 인해서 수소와 탄소의 비율이 달라졌죠. 생분해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탄소가 많아지는 거죠. 얘를 갖다가 비율을 변경을 해서 경질류로 바꿔주는 게 개질이에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라 그랬죠. 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탄소가 제거되는 형태가 코크 형태이기 때문에 코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100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85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5는 뭐가 되겠어요? 15%는 코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부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코크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율이 85%. 그러니까 100배럴의 비추맨이 업그레이드 설비로 들어갈 때 코킹 방법을 쓰면 85배럴만 나오는 거고. 근데 수소를 첨가하는 방법은 수소화 분해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수소가 첨가되기 때문에 100이 들어가면 103 정도 나온다. 근데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수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소를 많이 생산하는데 그 생산하는 게 탄화수소를 기반으로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많이 쓰이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느냐? 이렇게 수소를 넣어서 개질해서 휘발유의 품질을 높이는 데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비오일을 우리가 경질료로 바꿔주는 건데 이 문턱을, 에너지의 소비량을 더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탈리스트 같은 걸 촉매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촉매는 자기는 변하지 않지만 이 반응 속도를 갖다가 빨리 하거나 아니면 반응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이런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그 공정을 개발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일 샌드를 지하해수 방법으로 하는 거는 지표에 해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시추를 해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추 스팀 주입법이에요. 시추를 통해서 스팀을 집어넣는데 수직정 또는 수평정을 이용해서 스팀을 반복으로 하는 거를 CSS, 사이클릭 스티뮬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스팀을 집어넣어서 잠깐 둬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스팀이 기체죠. 얘가 액체가 돼야지 돼요. 왜냐하면 물을 갖다가 우리가 끓이면 온도가 쭉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100도까지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끓으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에너지는 계속 들어가죠. 그러다가 더 높아지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이 과정이 뭐냐면 스팀화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스팀이 되려면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잠자고 있는 열, 잠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스팀으로 만들면 스팀이 에너지를 잘 이동시킬 수 있는 캐리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팀을 이 정도로 만들어 갖고 땅속에 들어갔더니 온도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이것만큼의 에너지를 땅속에 우리가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특성을. 자, 그러면 얘가 기체로 돼야 에너지를 발산을 하니까 이 안에 기체가 들어간 게 뭐가 될 때까지? 액체로 액화가 될 때까지. 그걸 갖다가 컨덴스, 그죠? 컨덴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다 그래서 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킹이라는 거는 비 올 때 우리가 흠뻑 젖는 거를 소킹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하에 있는 저류층이 스팀에 의해서 흠뻑 젖게 만든다는 거예요. 액체로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같은 데서 다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하다 녹은 게 다 생산되면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러면 같은 웰에다가 다시 스팀을 집어넣죠. 그래서 주입 생산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를 사이클릭 스팀 스티뮬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쓰는 겁니다. 자, 근데 2000년도에 나온 세그디라는 공법은 스팀 어시스트 그래비티 드리니지의 약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역할이 달라요. 두 개의 시추공을 나란히 시추해요. 수직으로 한 5m 간격 떨어지게. 위에 있는 거는 역할이 주입이에요. 밑에 있는 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입된 게 주변에 들어가면서 차가운 저류층을 만나면 액체가 되겠죠. 그럼 액체가 되면은 중력에 의해서 밑에 있는 대로 유체가 흘러나오면 얘를 거꾸로 생산하는 방법. 이게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는데 스팀을 쓰일 때는 경제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팀의 주입량을 최소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배럴의 오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스팀의 양을 최적화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우리가 SOR이라고 해요. 스팀 오일 레이쇼니까 들어가는 양의 스팀, 생산되는 양 오일. 그래서 오일 생산량분에 들어간 스팀의 양의 비율로 나타나는 게 SOR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이다. 이 방법으로 생산되는 게 경제적이다 그러면 SOR 값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1배럴 생산할 때 들어가는 스팀이 적어야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 숫자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SOR이 작다 그러면 아, 생산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팀 안 넣는 방법. 자, 스팀이 들어가는 거는 무슨 단점이 있느냐면 물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스팀으로 만들 때 메탄 가스처럼 보일러에서 또 연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연료를 떼니까 화석 연료를 떼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죠? 그린하우스 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점성도를 낮출 때 솔루션 가스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오일 안에 들어가면 점성도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 탄화수소 성분의 솔벤트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 대신에 솔벤트를 주입해서 점성도를 낮추는 오일을 해야 되는데 열에 비해서 이 솔벤트를 집어넣으면 디퓨전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디퓨전이나 믹싱. 이 효과가 100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뭐에 의한 것은? 열에 의한 것보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100분의 1로 더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세그디처럼 똑같이 두 개의 웰을 이용했는데 솔벤트를 대신해서 집어넣어서 하는 거를 우리가 베이펙스라는 프로세스를 파일럿을 했는데 얘는 실패했습니다. 현장에서 해보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지하연소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 속에 연료가 풍부하게 있죠. 왜냐하면 석유가스를 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유를 연소를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럼 땅 속에서 연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연소가 되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는 어디 중에 있죠? 공기 중에 있죠. 공기 중에 20%는 산소죠. 그래서 산소를 갖다가 땅 속에 집어넣고 여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타고 나면 하얀색으로 바뀌어서 모래가 하얗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화이트 샌드라고 불렀어요. 초창기에는. 자, 이 방법을 쓰면 얘가 연소되는 가운데 온도가 500도, 6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열이 전달이 돼서 여기에 있는 점성도를 낮춘 거를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럼 얘를 수평정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방법이 인시추 컨버스천이에요. 그래서 지하에 존재하는 원료를 우리가 연소해서 자체적으로 열을 발생시켜 그 열에 의해서 주변의 오일의 점성도를 낮추어 오일을 생산하는 방법이 지하 연소법입니다. 얘는 뭐를 안 쓸 수 있다? 스팀을 안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셰일가스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수평시추 기술하고 다단계 수압 파쇄인데 왜 다단계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초창기에는 얘를 시추를 하면은 물을 집어넣게 하게 되면 자연은 한 군데가 깨지면 깨진 대로만 계속 가요. 자연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가장 약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균등하게 이렇게 깨고 싶은데 얘를 다 터놓으면 한 군데밖에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스테이지별로. 생산정을 막아서 얘만 일단 한 단계씩 걸쳐서 시작을 하는 게 우리가 다단계 수압 파쇄라는 거죠. 왜냐면 파쇄대를 여러 개 많이 만들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쇄대는 대부분 물이에요. 모래는 4% 정도밖에 안 돼요. 95% 정도는 물이에요. 첨가물은 뭐 0.1%, 수퍼센트의 첨가물. 왜? 효율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한 단계의 스테이지는 보통 200-300m 단위로 단계를 설정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웰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죠. 그 다음에 생산하는 것은 보통 20년 정도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초창기 2년 동안 평생 생산할 거에 50%에서 90%를 생산해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나중에 무슨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시추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파쇄 기술하고 생산 기술의 특성을 보면은 셰일 파쇄대가 생산되면 생산이 급격히 감소를 해요. 이렇게. 근데 생산을 이렇게 유지하려면 시추를 계속해서 이런 걸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추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수압 파쇄 기술의 단점은 뭐냐면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수압 파쇄하는 현장에 가면 특수 트럭이 물이랑 모래랑 화학 제품을 넣고 여기다 믹싱을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볼 게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래서 촘촘하게 할 건지 길게 할 건지 수압 파쇄를 어떻게 최적으로 설계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파쇄 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수평시추 기술이 처음 나온 거는 1929년이래요. 그래서 얘가 여러 사람들이 몇십 년에 걸쳐서 시추를 하다가 커머셜화가 된 거,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건 80년대 지나서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거는 1900년대예요. 얼마나 걸려요? 60년 걸렸죠. 60년. 그렇죠? 자, 수압 파쇄 기술은 1950년도쯤에 1차적으로 처음 기술이 도입이 됐대요. 셰일가스에 도입을 한 사람들은 한 30년 뒤에 도입을 했죠. 그리고 멀티 스테이지 기술을 한 거는 또 10년 뒤에. 그래서 셰일가스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 말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처음 하이드로 프랙처링 기술이 나와서 상용화가 된 데까지는 얼마 걸린 거예요? 30년. 근데 셰일가스가 상용화된 거는 요 수평시추 기술이랑 수압 파쇄 기술이 인티그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개발은 수십 년에 앞서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축적이 돼야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지금 연구하게 되면 그게 10년, 20년 뒤에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연구 문화나 다른 것들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권장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들이 있어야 아마 우리 세상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런 비전통 자원을 통해서도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전통 자원 생산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